여러분은 티베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먼저 신비한 사원들, 그리고 티베트 지도자의 직책 이름인 달라이 라마가 떠오릅니다. 이 둘은 티베트족의 전통 종교 티베트 불교에서 파생된 것인데,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 꽤나 독특한 느낌을 우리에게 자아냅니다. 또한 티베트는 차마고도, 즉 차와 말을 교역하기 위한 무역 루트가 지나는 곳으로도 유명해서 그곳의 높은 산과 대자연이 떠오르기도 하죠. 실제로 티베트의 풍경도 그와 비슷합니다. 평균 고도가 무려 4,000m나 되는 고산지대이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티베트 하면 속세와는 단절된 고요하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걸 아시나요? 티베트는 사실 그들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이질적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티베트는 원래는 독립국이었지만 1950년 중국군의 침공으로 인해 무력으로 점령됐습니다. 그렇게 티베트는 중국에 합병되어 현재는 중국 공산당 치하의 서장 티베트 자치구라는 소수민족 자치구가 되었죠. 그렇게 중국 안에서는 중국 한족 그리고 티베트족 두 민족이 같이 살아가는 중인데, 문제는 이 둘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사부터가 딴판이니 문화, 가치관, 사고방식 전부 이질적일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갈등이 필연적인 것이죠. 하지만 티베트를 침공해 강제로 차지한 것은 중국인 만큼 당연히 중국이 책임을 지고 티베트와 화합해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죠. 그들은 오히려 엄청난 강도로 티베트족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중국의 한족들은 자기 민족을 최고로 여기면서 다른 소수민족들을 한족에 동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티베트에 대해 존중은 뒷전이고 오로지 티베트족을 한족에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티베트 문화를 철저히 탄압하는 중입니다. 그런 생각 아래 중국이 한 일들은 충격적이죠. 지금까지 중국은 6천여 개에 달하는 티베트 사원을 파괴했으며 티베트족 가정의 불상을 없애버렸고 심지어 불교 기도행위마저 금지시키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남아있는 티베트 사원들은 원래 있던 수천 개 중에 불과 45개이고 그마저도 관광용으로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거기다 중국은 티베트 역사까지 왜곡시키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비슷하게 서남공정이라 하여 티베트 역사는 중국 역사라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티베트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고 독립을 외치며 각종 대규모 시위와 독립투쟁을 전개했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특수부대, 탱크, 심지어 폭격기까지 보내서 진압한 것이죠. 때문에 티베트 사상자는 엄청나게 발생했고 현재 티베트 망명 정부는 중국의 점령 이후 티베트족이 120만 명이나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티베트를 확실한 한족의 땅으로 못 박으려 하고 있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아니 중국은 그렇게 탄압을 해가면서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 티베트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사실 중국도 충분히 땅이 넓은데 뭐하러 인구도 360만 밖에 안 사는 데다 엄청난 고산지대인 티베트를 못 잡아먹어서 혈안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왜 포기하지 않는지, 애초에 완전 다른 민족인 티베트족의 땅을 어떻게 차지한 것인지 등 중국과 티베트에 관련된 모든 의문점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티베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티베트는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면적이 남한의 12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입니다. 고도가 매우 높아서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죠. 애초에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는 동네니까. 이곳에는 현재 36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 86%가 티베트족, 12%가 한족으로 티베트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 티베트족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서기 6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민족으로 그들만의 종교인 티베트 불교를 믿습니다. 이 티베트 불교는 꽤나 독특합니다. 우리가 아는 불교, 즉 동아시아 불교는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개인 수양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는 이와 다르게 개인 수양보다는 사회와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타적 성격이 더 강하죠.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데, 한 예로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 지도자 역할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통치자까지 겸하는 직책입니다. 아무튼 이런 티베트 불심으로 무장한 티베트족은 역사에서도 꽤나 족적을 남겼습니다. 먼저 고대 시절, 즉 서기 7세기의 티베트족은 티베트 제국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세운 전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중국 당나라까지도 위협했는데 얼마나 위세를 떨쳤냐면, 당나라는 티베트와 관계 개선을 위해 당나라 공주를 티베트 황제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고
했고, 심지어 서기 700년대에는 티베트가 당나라 수도까지 쳐들어가 그곳을 약탈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티베트는 중세가 되니까 너무 강한 상태를 맞닥뜨립니다. 바로 몽골 제국이었죠. 13세기에 등장한 몽골 제국은 엄청난 기세로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1244년 티베트 역시 몽골에게 점령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티베트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편입되어 속국이 되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원나라는 불과 97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방 힘이 약해졌고, 티베트는 이를 틈타 14세기 중반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간 다시 독립을 누리던 티베트.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다시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바로 17세기 나타난 중국의 강력한 정복 왕조 청나라였죠. 만주족에 의해 세워진 청나라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고, 중국을 정복한 데 이어 닥치는 대로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결과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영토는 이 정도였지만 청나라는 이만큼이나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티베트까지 청나라에 점령되어 청나라의 속국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청나라 하면 워낙 병자호란, 중가르족 대학살 등으로 악명이 높으니까 티베트를 강력히 탄압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티베트는 의외로 꽤나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죠. 이는 티베트 불교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티베트 불교는 꽤나 인기가 좋아서 티베트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많은 민족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는 이거 많은 민족들이 티베트 불교를 믿는데,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총본사는 티베트. 야, 이거 티베트를 잘 대해줘야겠네. 그럼 많은 민족들이 알아서 우리 청나라를 좋게 볼 테니까 그럼 통치가 쉬워지지. 이런 이유로 티베트를 비교적 유하게 통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평화롭게 지냈던 티베트.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화로운 건 좋았지만 티베트가 청나라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 것 자체가 훗날 그들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왜 그러느냐? 티베트가 청나라에 흡수되니까 뜻밖의 반응을 보인 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청나라 안에 있던 또 다른 민족, 한족들이었죠. 그들은 티베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티베트가 청나라 땅이 됐어? 좋아. 청나라는 우리 중화의 국가. 그러니까 청나라가 정복한 영토는 한족의 땅이기도 해. 그러니 마땅히 티베트 역시 한족의 땅이지. 그런데 이는 좀 황당합니다. 왜냐면 청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만주족이 세운 이민족 왕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족은 청나라를 자기들 중화의 나라라고 마음대로 생각했고, 청나라 땅을 자기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걸까요? 이를 잠깐 살펴보자면 사실은 한족들도 물론 청나라에게 먹힌 초반에는 안 그랬습니다. 원래는 우리 중화가 오랑캐들한테 정복되다니, 야, 청나라는 중국 땅은 정복했지만 중화라고는 볼 수 없다, 오랑캐들 주제에 하고 자존심 때문에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상황이 달라집니다. 청나라가 한족 문화를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점령하고 보니 한족은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청나라 인구 4억 명 중 대부분이 한족이었을 정도이죠. 때문에 청나라 지배층은 이거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한족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는데? 안 그랬다간 우리가 위험해. 원나라 때 몽골족이 한족들 억압했다가 반란 터져서 멸망한 걸 보면 걔네 문화를 받아들여야지. 때문에 청나라 지배층은 차츰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중국의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서히 중국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한족들이 뭐야, 청나라 기특하네. 결국 우리 대중화에게 굴복해서 우리 문화를 받아들였어. 시작은 이민족 왕조였어도 어차피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 다 중화이지 않겠어? 그러니 청나라도 우리 중화의 국가로 인정하겠다 하고 생각을 바꿔서 청나라를 중화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애초에 한족은 중화 사상을 갖고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생각해서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복이 되니까 합리화를 해서 청나라도 중화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이것을 중화란 것이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탈부착식이냐 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한족은 티베트 역시 중화의 땅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청나라는 1912년 멸망한 것이죠. 물론 청나라가 망하자 티베트는 재빠르게 청나라가 멸망했다. 그럼 우리 티베트는 독립을 선포한다.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하고 청나라 관리들을 전부 추방하고 1913년 독립을 선포하긴 했지만, 중국에는 청나라 다음으로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들어섰는데, 문제는 중화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만 봐도 알듯이 이들은 중화, 즉 한족이 세운 한족 중심주의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화민국은 이렇게 생각했죠. 티베트? 청나라 대 티베트는 중화의 영토가 된 거 아니야? 좋다. 그럼 우리
역시 티베트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중화민국은 티베트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죠. 하지만 티베트에게는 다행히게도 이들은 결국 티베트 차지에 실패했습니다. 중화민국이 대륙에 존재하던 당시에는 워낙 중국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전란이 나는 바람에 중화민국이 티베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티베트는 1913년부터 1950년까지 꿀맛 같은 독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나중에 중화민국은 대륙에서 쫓겨나고 그 뒤 중국 땅에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즉 현재의 중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중국은 다들 아시듯 중국 공산당이 세운 나라로 그들은 처음에는 미약한 세력으로 시작했다가 마침내 큰 땅을 가졌던 중화민국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 그들을 쫓아내고 중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중화 이름이 붙죠. 맞습니다. 이들도 한족 중심주의 국가였죠. 따라서 중국 역시 당연한 거 아니야? 티베트는 우리 땅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화민국과는 달리 중화인민공화국은 티베트에 신경 쓸 여유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자신의 모든 적을 물리친 상태였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당시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아예 건국 선포식에서 대놓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정당한 중국의 땅인 티베트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도록 하겠다. 당연히 티베트는 기가 막혀하며 아니 뭔 우리 땅에 제국주의 세력이 있지도 않은데 뭔 해방? 중국의 저런 주장은 우리 티베트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일 뿐이다 하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는 중국을 막을 수 없었죠. 그들의 합병 의지는 매우 강력했고 중국은 4만 군대를 동원하여 1950년 10월 티베트를 침공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티베트는 저항했지만 당해낼 수가 없었죠. 당시 중국군은 수십 년간의 실전으로 단련되어 매우 강력했지만 티베트는 군사가 1만 정도밖에 없었고 실전 경험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죠. 결국 티베트군은 2주 만에 무려 4,000명이 전사하며 패퇴하게 되고 중국군은 티베트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티베트가 기댈 곳은 국제사회밖에 없었죠. 그래서 티베트는 최후의 보루인 유엔에 호소문을 보내며 와, 유엔 형님네들 저 중국 좀 보세요. 우리 티베트에 쳐들어와서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은 요청을 받고도 티베트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죠. 왜냐면 당시에 벌어진 거대한 세계적 사건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는데 티베트가 도움을 요청했던 1950년 10월은 한국전쟁이 한창 격화될 시기였죠. 따라서 한국전쟁으로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터라 티베트 문제는 후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은 티베트가 구원 요청이 왔네? 근데 우린 지금 한국전쟁으로 바빠서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고 티베트 문제를 무기한 연기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티베트는 망연자실했죠. 그런데 티베트는 애초에 중국의 침공 전에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거절당했었죠. 왜냐하면 당시 미국, 영국 등 국제사회는 너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정말로 티베트를 침공할까봐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결국 티베트를 침공해버렸고 침공 후에는 유엔마저 티베트를 돕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티베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다. 중국군과의 협상을 진행한다 하고 중국 베이징으로 협상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티베트 사절단이 도착하자 중국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티베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중국은 일명 17개조 합의문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이를 수용해야만 침공을 멈추겠다고 주장한 것이죠. 17개조 합의문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자면 티베트의 주권을 중국에게 헌납해라. 대신 종교 자유를 보장해주고 민족 자치를 시행해주겠다 라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언뜻 보면 종교의 자유, 민족 자치라는 당근이 있어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애초에 티베트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니 티베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티베트 사절단은 거부하려 했죠. 하지만 중국은 그런 사절단을 건물에 가둔 뒤 군사를 더욱 티베트로 진격시키겠다는 등 온갖 협박을 하면서 합의에 도장을 찍으라고 엄청나게 압박했죠. 결국 도장은 찍히고 말았고 1951년 5월 중국은 티베트의 주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즉 티베트가 중국 공산당 치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중국은 티베트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한족들은 한 뼘 더 중화의 정당한 영토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쾌감을 누린 반면 티베트는 중국이 점령한 이래로 자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니, 그런데 잠깐 티베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군사까지 동원해서 티베트를 점령했는데 그를 통해 무슨 이득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중국도 중화의 정당한 영토 확보 외에도 티베트를 기어코 차지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 지점을 살펴보고 중국 치하 티베트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티베트를 얻고 노다지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두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 자원적인 이득과 지정학적인 이득이죠. 먼저 자원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국은 티베트의 풍부한 수자원, 즉 물을 얻었습니다. 아니 티베트에 물이 많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티베트는 중국의 급수탑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베트 고원은 수많은 아시아 거대 강들의 발원지이기 때문이죠. 발원하는 강의 목록만 해도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부한 물이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중국은 항상 물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인구는 14억이나 되는데 물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게 티베트는 생명줄이고 이르면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또한 물이 많으니까 티베트는 잠재적으로 수력 발전을 하기 매우 적합하죠. 그래서 중국은 현재 티베트에 엄청난 규모의 수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관련해서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티베트를 이용해 물을 무기화해서 외교적 카드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 상류를 차지했으니까 강 하류 국가들에게 이렇게 협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 강줄을 틀어주고 있는데 나한테 밉보이다간 여차하면 댐으로 물줄기 막아버릴 줄 알아.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등 대형강의 상류에 엄청나게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두고 거의 독식하다시피 해서 한 예로 중국 때문에 메콩강 하류에 물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실시간으로 메콩강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죠. 물론 강들의 발원지인 티베트에도 이런 댐들이 건설되었고 더더욱 건설될 예정이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얻었습니다. 티베트에는 철, 구리, 리튬, 휘토류 등 다양한 광물이 대량 묻혀 있는데 특히나 티베트에서 나는 철은 철 함유량이 높은 알짜배기 철광석이 많으며 무려 철이 10억 톤이나 묻혀 있고 스마트폰 제조에도 반드시 필요한 첨단 산업의 필수 광물인 휘토류도 꽤나 풍부하죠. 가뜩이나 최근 중국은 티베트에서 1000km 이상의 거대 휘토류 벨트를 발견해서 좋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티베트의 지정학적 이득이죠. 중국은 티베트 확보로 꽤나 큰 지리적 이점을 차지했는데 바로 모든 국가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 완충지를 획득한 것입니다. 완충지란 말 그대로 아군과 적 세력 사이에 존재하여 두 세력 간 긴장을 완충해주는 지대를 뜻합니다. 중국은 워낙 사방이 다른 국가로 둘러싸인 만큼 완충지 확보가 절실했는데 이런 중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나라 중 하나는 인도입니다. 예전에 중국과 인도는 전쟁까지 벌인 적이 있으며 현재도 국경을 두고 분쟁 중이죠. 또한 인도의 인구가 2023년 중국을 추월해서 중국은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것은 티베트 덕분입니다. 바로 티베트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며 인도로부터 중국 본토를 막아주는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인도 국경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중국은 티베트라는 완충지가 있으니까 시간을 벌며 한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핵 쏘면 그만이지 완충지를 뭐하러 갖고 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류는 본격 핵전쟁의 경험이 없는 만큼 각국의 국가 지도자들은 예전에 만들어진 재래식 이론인 완충지론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유사시가 닥친다 해도 곧바로 핵단추 누르기는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때문에 일단 재래식 군사력을 막을 완충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국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티베트인데 반대로 이런 티베트가 독립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일단 티베트의 수자원을 상당 부분 상실하는 것이니 중국의 물 부족은 심화될 공산이 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티베트가 독립하면 인도 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티베트는 사실 인도와 꽤나 친해서 티베트가 중국에게 점령된 후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피신했으며 티베트 망명정부 역시 인도에 있습니다. 즉 티베트가 독립한다면 인도 세력권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인도는 티베트를 세력권으로 뒀다, 그렇다면 티베트의 강줄기들은 다 우리 손아귀에, 이제 우리 인도는 황허강, 양쯔강 발원지를 틀어치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이것은 중국에게는 대재앙이 될 게 틀림없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중국은 티베트를 어떻게든 쥐고 있으려 혈안이 된 것입니다. 즉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편에 계속 붙어있도록 티베트를 온건하고 인권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합당할 텐데, 중국은 반대로 본인이 차지한 티베트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치하의 티베트는 티베트 역사상 최악의 시절을 겪고 있는데, 일단 사실 중국도 점령 초반에는 티베트를 온건하게 대우하긴 했습니다. 17개조 합의의 내용대로 종교의 자유와 자치권을 부여해 주었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몇 년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1956년 중국은 자치를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서장자치구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세운 것이죠. 이 위원회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티베트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뺐고 대신 중국이 직접 통치하는 것을 위한 기관입니다. 즉 티베트를 중국이 직접 지배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당연히 이에 티베트족들은 뭐야 자치하게 해준다며, 근데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직접 통치를 한다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며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곧 티베트의 무장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니 애초에 중국은 왜 갑자기 약속을 어긴 것일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국 한족의 이러한 사상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이 워낙 크니까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들까지 중국 땅 안에서 살게 됐는데, 알다시피 우리 한족은 다른 민족보다 역사적으로 더 뛰어나고 숫자도 많은 우월한 민족이야. 그러니 소수민족들은 반드시 한족에게로 동화돼야 해. 이런 사상을 중화민족주의라고 합니다. 한족이 우월하니까 다른 민족은 당연히 한족화되어야 한다는 상하 개념이 있는 민족주의이죠. 이런 중화민족주의는 원래는 중화민국에서 쓰던 개념인데, 중국 공산당은 마찬가지로 한족인 본인들도 이를 받아들여서 소수민족 지배 이념으로 삼은 것이죠. 아무튼 티베트를 직접 통치하려 한 중국, 이에 티베트족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1956년 무기를 들고 일어나 중국에 대항해서 게릴라 등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한 것이죠.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무자비했으니 저것들이 우리 대중화에 저항해? 야 싸그리 진압해버려 하고 무려 15만 대군을 동원해 반란을 진압한 것입니다. 폭격기까지 날아왔고 그 결과 엄청난 티베트족 사상자가 나고 중국군은 티베트 전역을 무력으로 통제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티베트족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1959년 아예 독립을 선포하고 초대규모의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또다시 이를 군사적으로 진압했고 그 결과 무려 8만 명 이상의 티베트족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죠. 이때 어찌나 사태가 심각했던지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도 이때 인도로 피신해서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봉기는 진압되고 1965년이 되면 마침내 티베트는 중국의 서장 티베트 자치구로 편입되어 중국 정부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쯤 되니까 중국은 티베트를 대놓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티베트 불교 서열 2위인 판첸 라마를 멋대로 숙청해버렸고 1960에서 70년대인 문화대혁명 때에 들어서면 홍위병들을 시켜 티베트의 사원과 전통 문화를 철저히 파괴해버린 것이죠. 이때 독특한 경관의 전통 티베트 사원들이 엄청나게 파괴되었습니다. 당연히 티베트족은 중국에 대해 어마어마한 증오를 품게 되었죠. 물론 중국도 너무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웠던지 그 이후에 온건책을 편 적은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집권한 1978년대부터 중국은 개혁개방,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펼치면서 티베트의 경제 원조와 인프라 건설을 해주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티베트족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국이 지원해준 것들로 티베트족이 아니라 한족만 이득을 받기 때문이죠. 중국은 티베트에 경제 지원은 했지만 문제는 대책 없이 돈만 퍼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티베트는 자급자족하면서 자기들 나름의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드립다 돈만 퍼주니까
그런 자급자족 경제권이 파괴되고 중국에서 주는 돈에 매달리는 의존적 경제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티베트를 위해서 건설 사업을 진행했어도 막상 진행하니까 중국 본토에서 한족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그들이 돈을 독차지하게 되었으며 주요 도시에서는 티베트족이 쫓겨나고 한족들이 몰려와서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티베트족은 또다시 폭발, 1989년에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지만 중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또 무력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은 완전히 강경책으로 바뀌었죠. 중국은 서남 공정을 시행해 티베트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왜곡하고 강제로 티베트족에게 이를 교육하는 중이며 반대자들은 노동수용소로 압송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한 요즘에는 일명 사이버 통제라 하여 티베트족의 통신까지 감청하고 있을 정도이죠. 자, 이렇게 중국은 어떻게 티베트를 점령했고 티베트를 왜 포기하지 않는지, 티베트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중국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오늘 본 서장 티베트 자치구 역시 만만치 않게 어두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중국도 중화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면 수용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텐데 오히려 강제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입하고 한쪽으로 동화시키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쪽의 일방적인 소통은 역사에서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